저는 차영훈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좌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른바 반민특위라고 부르죠. 이 반민특위의 태생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고 난 후 국민적인 염원이었어요. 바로 흐트러진,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그런 민족의 정기, 맑고 깨끗한 기운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죠. 국가적인 작업이었고 민족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그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여러 상황과 또 사람들의 또 정권의 방해와 회방으로 인해서 좌절의 역사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우리 민족의 특별히 우리 한국 현대사의 슬프고 또 비운의 이 좌절의 역사인 반민특위의 활동과 실패에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고 진짜 정치 선동의 천재라고 하는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편에는 레지스탕트, 바로 저항 세력들이죠. 다른 한편에는 콜라보들, 즉 협력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레지스탕스들과 또 콜라보들 사이에 머뭇거리는 대다수의 대중. 그런데 이 콜라보들보다도 레지스탕트들이 더 문제죠. 그리고 이 독일이 타민족 타국가를 침략을 했을 때 또 그 나라의 부를 약탈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대중이 레지스탕트 무리가 아니라 바로 콜라보들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선에 일본이 침략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조선에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이 조선에는 김구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과 같은 그런 레지스탕트들이 있어요. 저항 세력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이완용이나 방응모 같은 그런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다수의 대중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친일 민족 반역자들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국가를 파괴하고 더 이상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 반역의 소행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은 극적인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재헌국회가 성립됩니다. 재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이른바 반민족 처벌법이 그것이죠. 이 법은 동년 9월 22일에 9월 20일에 공포되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발족한 반민특위는 반민족 세력이었던 친일파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해요. 그러나 미군정을 등에 업고 있던 친일 세력과 이승만과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좌절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자였던 친일파의 청산을 주도했던 반민특위의 활동과 그 좌절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민특위의 활동입니다. 1948년 10월에 반민특위는 조사위원들을
위원들의 구성을 마쳐요. 위원들은 우선 반민족 행위 피의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시작합니다. 예비조사는 조선총독부 관보 그리고 일제 시기 발간된 각종 직원록, 조선 총력 조선연맹 기관지 그리고 신문과 출판물 등이 있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7천여 명에 달하는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이죠. 일람표를 작성해요. 곧 그들은 반민족 행위자의 체포에 들어갑니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그물들로부터 처벌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활동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은 반민족 행위에 혐의가 있는 자들은 총적을 감추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그리고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죠.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도피가 속출하자 악질적인 친일파 가운데 우선 해외 도피를 꾀하고 특위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들의 체포에 나섭니다. 반민특위가 거물급 친일파를 속속 체포하자 이들을 옹호하는 활동도 잦아졌어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승만의 방해였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되죠. 이승만과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민족 반역자를 속속 체포해 나갑니다. 그러나 체포된 친일파를 특위조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와 반민특위 내부의 문제로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위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바로 국회 불합치 사건과 경찰의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이에요. 국회 불합치 사건은 어떤 일이냐면요. 국회 안에 대략 한 8명, 적게는 8명, 많게는 10여 명의 빨갱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주동적으로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젊은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빨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경찰들이 어떤 경찰들이었겠어요? 이 경찰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일제 부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반민특위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381명의 반민족 행위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263명을 체포했고 201명이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방해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죠. 결과적으로 특위가 공식 집계한 반민족 행위자는 688명이었지만 그들이 취급한 친일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에 달했습니다. 반민특위가 취급한 688명 가운데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친일파 피의자는 모두 599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자는 408명이고 체포된 자가 305명, 미체포된 자가 73명, 자수자가 61명, 영장 취소가 30명이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민특위의 자질 원인입니다. 반민특위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우선이 되는 원인은 친일파의 권력 구조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승만 정권의 성격 때문이죠. 이승만 정권 당시 권력의 대부분의 친일 관리, 친일 경찰, 친일 군인, 친일 법조인들이 기용되었습니다. 또한 친일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물도 다수 기용되었죠. 이들은 미군정에 적극 참여해 지배 세력으로 성장했고 이승만 정권 수립 후에는 미군정을 대신해 지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들이 권력의 요직에 기용된 것은 미군정기의 친일파 처리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을 보았을 때 예견된 것이었죠.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처리를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자 친일 관리들은 기존의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과 군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났죠. 친일 경찰이 주도한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음모 사건, 소장파 의원을 제거하기 위해 친일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과 군이 합작한 국회 불합치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어난
반민특위 사무실 앞 시위 사건과 습격 사건, 당시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자 소장파 의원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구 암살 사건 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반민특위의 활동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친일파 처리가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반민특위의 실패의 원인은 친일파의 권력 구조화, 이를 바탕으로 한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방해 책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발한, 즉 대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민특위의 실패 원인의 두 번째는요, 이 특위 구성원의 문제와 활동의 한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민특위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일제 관리를 지내거나 친일 단체에서 활동할 경력이 있어 친일파 처리의 주체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특위조사위원으로 친일파의 체포에 주력하기보다는 특정인의 체포를 반대하거나 체포된 친일파의 석방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특위에서 체포 대상자로 결정된 친일파를 해당자에게 알려주어 피신해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죠. 또한 특위조사위원 가운데 자신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친일파를 관대하게 대하거나 또 석방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관 중에는 친일파의 조사 서류를 빼돌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반민특위 구성원의 문제는 운영의 문제로도 이어지죠. 반민특위, 또 특별검찰부, 그리고 특별재판부는 활동 초기에 연석회의를 가지고 운영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 기관은 서로 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체포되거나 기소된 친일파를 보석시키거나 또 석방한 것에 대해 서로 비방했죠. 세 기관의 불협화음으로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특별재판관이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친일파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에서 친일파 처리의 주체인 세 기관의 대립과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친일파 처벌의 실패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방해 책동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그리고 특별재판부 구성원의 자격 문제와 세 기관의 대립과 갈등도 큰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가 반민특위의 활동과 또 그 좌절의 원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반민특위의 활동과 이 좌절의 원인, 이 사실 굉장한 양의 논문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민특위 연구의 가장 권위자가 지금 충남대 사학과에 있는 허종 교수입니다. 제가 석사 공부할 때 박사 공부했던 저희 선배이기도 한데 이 허종 교수가 가장 권위 있는 반민특위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라고 제가 소개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글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도서출판 선인이라는 곳에서 또 이 책이 또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참고하시면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를 새롭고 정의롭게 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실패로, 좌절로 인해 국민적 염원이 무너져 버렸죠. 반민특위의 실패는 곧 한국 현대사에 엄청난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승만 정부의 성립 이후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 행위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친일파들 있잖아요. 민족 반역자들이 해방 이후에는 이 반민특위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고 미군정을 등에 업고 이들이요 뭘로 변하냐면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 해방 이후에는요 극우 반공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반공주의자를 누가 옹호하고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미군정이.
이승만 정권이. 그러니까 그들은요 일제 시대 때도 친일파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전히 극우 반공주의자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기득권은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자 여기도 발표했는데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독재 정권의 영속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분단 체제의 고착화에도 앞장을 섰죠. 왜요? 극우 반공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는 반민특위의 좌절로 인해 친일파를 과제하지 못한 결과 국민적 의식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친일파는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발휘해 권력의 요직을 장악했고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공정한 또 불이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민족 반역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등의 사회 정의가 무너져 버렸다고 할 수 있죠. 이기주의와 기회주의, 부정부패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밑천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민특위의 실패라는 것이 한국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분야에서도 문화 분야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자였던 친일파였던 그런 목회자들이 어땠습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같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오히려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그들을 정죄하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상황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해방 이후에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 공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는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기회주의와 어쩌면 이기주의와 또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 또 이기적인 모습 부정과 부패 이것이 일상화되는 또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이 또 교회 안에서도 비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반민특위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이 조사위원들이 정치, 사회, 경제, 종교계까지 친일 부역자들을 이제 속속히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혐의가 있는 자들을 일람표로 만들어서 그들을 체포령, 소환령을 내리게 돼요. 그 종교계에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송상석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일람표에 송상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송상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였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체포한 그런 전력이 있는 고문한 전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송상석을 송상석을 소환하라는 명령이 이 반민특위에서 내려지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송상석이 도피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승검 목사님이 발표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아마도 일제시대 때 그 내용에 참 없었죠. 일제시대 때 고등기 형사를 하다가 그 한국민족 독립운동가라든지 독립운동가를 도왔던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고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고성이나 통영 쪽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그게 또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기도 하고 또 끝내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목사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거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본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뭐 제가 듣기로는 송상석 목사가 자기 그 이름도 개명해가면서 이름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활동했다는 그런 자료도 한번 본 기억이 나요. 송상석 목사가 이후에 그런 소환령이 내려지고 난 후
도피하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제 도피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1948년도에 이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으니까 도피하기 좋은 시절이었죠.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전란 동안 사실 1950년 6.25 이후에 한 2, 3년 동안 3년 동안 전시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가 뭐 친일, 뭐 반일, 뭐 이런 상황 이런 걸 분별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송상석과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가 여전히 자신의 어떤 신분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또 목회자로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보다도 사실은 역사는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팩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송상석 목사에 대해서 우리 유승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절제 운동에 대해서는 탁월한 또 탁출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민족사적으로 봤을 때는 송상석 목사가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야 당연히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용서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송상석 목사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가를 묻는 것이 아마 바른 역사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1948년에 활동했던 반민특위에서 이 송상석 목사의 과거의 전력, 고등기 형사였다는 것, 또 그 독립운동자를 체포하고 고문했다는 요 상황 때문에 소환령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1948년도에. 자, 그럼 소환령이 내려졌으면 48년, 49년도 요때쯤 추록성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아까 여기서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고 분명히 그 송상석 목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추록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알게 되었을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었고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내가 본 기억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즉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만약에 그 반민특위에서 막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들 일람표 만들어 가지고 아까 688명에 되는 인원이 나왔다면 9시 뉴스, 8시 뉴스에 바로 띄었겠죠. 요즘 같으면. 근데 지금 그때는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잘 몰랐어요. 전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부산이라는 또 이 지역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지역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서 활동했다면 한양에서 벌어졌던 일들, 서울에서 벌어졌던 일들, 벌어졌던 이런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 열렬한 환호도 지성인들에 대한 환호, 지성인들이라든지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의 환호죠. 문맹률이 뭐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5할이 아마 넘는 7할이 넘는 그런 민족 사회 가운데 아마 송상석의 아마 이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그 혐의 같은 것도 목사들 사이에도 아마 거의 모르지 않았을까? 역사는 이제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 뭐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는 사실 그렇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절제운동 같은 건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과거에 그가 고등의 형사로서 민족 반역 행위를 했던 것은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도 평가가 또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